lost in the dance of dusk and dawn, between the threads of light and dark, I search for. 야, 여러분, 토트넘이 리버풀을 잡았습니다. 다들 카라바오컵 4강이 최고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당연히 그럴만 했습니다. 리버풀한테 3대6으로 홈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발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시합에서 물론 2차전이 있습니다만 토트넘이 이렇게 선전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텐데요. 자, 오늘 새벽 토트넘 홈에서 열린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토트넘이 리버풀을 1대0으로 누르고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토트넘이 참 예측 불허의 팀이잖아요. 이번 경기는 진짜 그 정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은 결승골로는 베리발의 경기였어요. 공수에 걸쳐서 눈부신 활약을 했고요. 마침내 골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이날 벤치에 베리발과 동갑나기인 양민혁 선수가 좀 앉아있었는데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되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자, 일단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은 경기였습니다. 우선 제가 그 키가 고장나가지고 녹음실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건물 진입이 안 돼가지고 자동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경기를 차 안에서 봤어요. 그래서 입중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에서도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경기 1시간 앞두고 발표된 선수 명단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라간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손흥민 선수의 그 연장 계약 소감 영상이 토트넘 또 그 SNS 계정에 올라와서 손흥민 선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괜찮은가 약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팀에 대한 고마움과 또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골키퍼 자리에 사흘 전 영입이 된 체코의 그 킨스키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된 거, 이것도 굉장히 좀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근데 벤치 명단이었죠. 양민혁 선수가 등번호 18번을 달고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이들 예상을 못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더 반갑지 않았을까. 이번에 공식 발표된 양민혁 선수는 이제 등번호가 18번인데, 과거에 여기서 이제 그 18번 하면 유명한 선수가 위르겐 클린스만, 네, 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18번, 토트넘 18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뒤로는 뭐 해리 케인도 소시적에 18번 달았었고요. 저메인 데포, 그리고 페르난드 요렌테, 이런 선수들이 18번을 달았었고, 가장 최근까지는 그 로셀소 선수가 18번의 주인이었죠. 굉장히 나름 좋은 선수들이 달았던 등번호입니다. 이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교체 카드를 2장밖에 안 썼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지는 못했습니다만, 18번 달고 벤치 일단 첫 경험했으니까 아마도 다음 그 주말에 있을 FA컵 경기 때는 데뷔전 치르지 않을까, 어쩌면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제가 사건 사고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시작 5분 만에 토트넘 미드필더인 벤탄쿠르 선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경기가 10분 넘게 중단이 됐어요. 공중전에서 처음에는 이게 충돌해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영상을 다시 보니까 부딪히기 전부터 뭔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넘어질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쓰러진 뒤에도 팔다리가 경직이 돼가지고 좀 걱정을 더 키운 면이 있습니다. 실려 나갈 때도 산소 공급 받으면서 교체가 됐었고요. 벤탄쿠르 선수 쓰러지자마자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하고 달려왔던 페드로 포로 선수, 이 선수가 가장 먼저 체크하고 이제 의료진 좀 들어오라고 하는, 포로 아니었으면 상황이 더 악화됐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현지 보도를 보니까 의식 회복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안정을 되찾는 중이라고 하던데, 쾌유를 빌고, 벤탄쿠르가 올해 참 부상도 많고 징계도 길었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이네요. 참 빨리 회복을 좀 하고 쾌유를 빕니다. 자, 계약 연장 후 손흥민 선수 첫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장 한 장 차고 선발로 나왔는데요. 전반 5분에 벤탄쿠르가 쓰러지기 직전 상황에서 드라구신한테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연결을 해줬는데, 이게 아쉽게 골이 안 됐죠. 측면에서 이날 굉장히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크로스를 좀 많이 올리고 본인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동료들을 도와주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번 경기, 제가 이번에는 현지 반응 영상 따로 안 하고 여기에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좀 혹평들을 현지 언론들이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슈팅도 하고 키패스도 2번 있었고, 그 빅찬스도 메이킹을 한번 해줬고,
지표는 나쁘진 않았는데 풋볼런더 같은 경우에도 평점 5점 주면서 왼쪽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브닝 신다드 같은 경우에도 네, 드리블할 때 속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에 토트넘은 이제 골을 넣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5분에 베르너하고 교체가 되는데 그 전에 사실 부상 의심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쓰러졌다가 일어난 이후로 좀처럼 스프린트를 못하는 모습이었어서 아직까지 뭐 큰 부상이 있었다는 다음 경기에 영향이 있을 만한 부상이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좀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7분 있다가 솔랑키가 선제골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VAR 거쳐가지고 이제 취소가 돼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리드를 하는 상황이 오래 가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7분 뒤에 이날의 골든보이죠. 금발의 베리발이 깔끔한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이날 솔랑키 선수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솔랑키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베리발이 진짜 역할 다양하게 수행을 했죠. 벤탄쿠르 있을 때는 좀 더 위에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고요. 벤탄쿠르 나가고 나서는 내려앉아서 6번 자리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볼을 잡고 있을 때는 최전방에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그 골키퍼를 방해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정말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올 시즌에 부상자가 많으면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고 있는데 그게 베리발 선수가 정말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금발머리여서가 아니라 진짜 네, 토트넘이 진짜 골든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지난 수년간의 어떤 영입생들 가운데서 정말 토트넘에 온 뒤로 가장 빠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이날 결승골 정말 귀중한 득점이었고요. 사실 이날 양 팀은 풀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부상자가 쏟아진 데다가 사르하고 메디슨까지 징계로 빠졌던 토트넘 말할 것도 없고 토트넘은 또 초반에 경기 뭐 거의 5분 만에 벤탄쿠르가 또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 때 나쁘지 않았던 오스틴 골키퍼를 이날 선발로 기용을 안 하면서 최근 영입한 킨스키 골키퍼를 과감하게 선발 기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을 좀 보여주는 지점인 것 같아요. 비카리오의 부상 이탈 그리고 포스트 골키퍼가 너무 부진하고 오스틴을 내세웠지만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는 발밑이 중요한데 그게 좀 안 되니까. 근데 이날 킨스키 괜찮았어요. 킨스키 선수가 일단 패스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코스를 잘 보고 찔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쓰는 장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한데 오히려 그 빌드업 축구에서 토트넘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런 골키퍼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경기 연속 데뷔전 치르는 골키퍼들이 골문을 지킨 토트넘이네요. 지난 경기 오스틴, 이번 경기 킨스키. 자, 리버풀도 양쪽 풀백 로버슨과 아놀드를 모두 선발해서 뺐습니다. 아놀드는 지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전에서 정말 부진했죠. 근데 이날 교체에 들어가서 좀 잘했습니다. 위협적 슈팅도 있었고 치미카스하고 그 브래들리가 나오면서 주전 풀백 조합들을 좀 바꿨는데 그게 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날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부상으로 빠진 것도 컸고요. 센터백에 콴사가 나온 것도 리버풀의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콴사가 좀 좋지는 않으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나갔고 그 자리에 엔도를 집어넣었어요. 엔도가 지금 주전에서 이제 밀리면서 최근에 종종 센터백으로 좀 기용이 되고 있는데 엔도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센터백 좀 더 안정이 되더라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다만 두 팀 모두 이 결혼 내역을 봤을 때 토트넘이 지난번보다 더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데도 이번 시합에서는 토트넘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는 거는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고 감독의 요구사항을 선수들이 최대한 경기장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는 거는 이 팀이 그래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잘 뭉쳐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튼 지난달 23일에 똑같은 곳에서 3대6으로 대패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일단 전방 압박이 잘 먹혔고요. 특히 솔랑키하고 베리발 상대 범실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중원에서 경기를 제대로 못 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는데 솔랑키하고 콜로세스키하고 베리발이 그거를 잘했습니다. 특히 흐라벤베르 선수를 굉장히 잘 좀 조여주면서 리버풀이 중원에서 경기를 잘 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제드 스펜스죠.
우독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레프트백 자리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난 리버풀전 때는 살라한테 호되게 당했던 스페스인데요. 이번엔 2번은 안 당합니다. 예, 살라를 완벽하게 틀어막았어요. 살라가 이날만큼 올 시즌에 존재감이 없었던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풀타임을 때렸는데 볼터치 서로 2번밖에 못했고요. 슈팅 2개 때렸는데 다 빗나갔고요. 드리블, 크로스 모두 다 실패했고요. 패스 성공률 7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펜스가 분명히 찬사를 받을 만한 경기였고, 실제로 스펜스를 MOM으로 뽑은 매치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해왔던 축구를 좀 더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경기가 되는데, 토트넘이 잘한 것도 잘한 거죠. 리버풀이 이날 상당히 경기력이 많이 좀 올라오지 못하면서 좀 자멸한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막 그 베리발 거친 태클 들어가고 막 이럴 때 거기에 막 신경 쓰는 모습들도 나왔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경기가 좀 안 풀리고 힘이 딸릴 때 나오는 반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 1차전에서만큼은 토트넘이 박수 받을 만한 경기를 했다. 자, 아직 2차전, 그것도 안필드 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만큼은 굉장히 좀 기쁨을 만끽할 만한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킨스키 골키퍼 경기 끝나고 여동생과 아주 감격에 진한 포옹하는 모습이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는데, 겨울 이적 시장 열리자마자 데리고 온 선수가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는 거는 토트넘이 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1차전에서 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날이 졌고 리버풀이 졌어요. 이렇게 되면 뉴캐슬 토트넘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 우승컵 듭니까?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단초를 제공해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